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중력으로 당긴다는 의미에서 그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어요. 다크매터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모릅니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크매터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게 또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이 다크를 붙여서 다크 에너지라고 붙인 거예요. 두 개가 둘 다 다크고 모르는데 성질은 정반대예요. 네, 저는 과학을 쉽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도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헐적 천문학자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별의 거리를 측정하다가 알게 된 우주의 비밀,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옛날 사람들도 밤에 하늘을 당연히 봤겠죠. 하늘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다른 별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별들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별들이 5개가 있었죠.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이건 맨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관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5개 행성이 보였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또 움직이는 게 태양하고 달이잖아요. 그래서 총 7개가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음양오행이라는 게 태양, 달, 그리고 5개 행성,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 일주일이 7일이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기원은 아마도 태양과 달, 그리고 5개 행성, 그렇게 합쳐서 1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중요한 게 태양과 달을 음양이라는 식으로 같은 규모, 같은 중요도로 생각을 했죠.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태양이 달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40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태양이 달보다 400배 또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기에는 크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같은 정도의 중요도로 얘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태양까지의 거리를 몰라서 그랬던 거죠. 달까지의 거리나. 그러니까 거리를 알았다면 태양이 진짜로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랬다면 태양과 달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를 측정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달까지 거리를 측정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삼각형을 이룰 때 각도를 재어서 이제 삼각함수 형식으로 거리를 쟀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죠.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태양이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그 철학자들은 태양이 훨씬 더 멀리 있으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태양까지의 거리를 직접 재는 방법은 조금 쉽지가 않고요. 간접적으로 재는데, 우리가 행성까지의 거리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전파를 쏴서 그게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면 돼요. 전파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리 측정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거리를 구하면은 이 뉴턴 법칙으로 이제 케플러 제3법칙이라고 있고, 거리하고 공전 주기하고 관계식, 그 관계식으로 태양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을 할 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주 가까이 있는 별만 가능합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만 가능하지, 우리 은하 밖으로 멀어져 버리면 차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로는 가까운 거리의 별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낸 게, 별의 밝기가 만일에 똑같다면 거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밝기가 똑같은 촛불이 쫙 있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다 다르게 있다. 그러면은 그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건 밝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어둡게 보이고, 그리고 어두워지는 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그 얼마만큼 어두워졌는지를 보면은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만일에 별도 밝기가 똑같다면 우리가 보이는 밝기만 가지고 거리를 바로 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별의 밝기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모든 별이 다 다르지는 않고 밝기가 똑같은 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별을 찾은 겁니다. 여러 종류의 별들이 있거든요. 별들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들의 별이 있는데, 그런 여러 종류의 별들 중에서 어떤 특이한 별은 밝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런 별들을 찾아냈어요. 그 별이 세페이드 변광성인데, 변광성이라는 말 자체가 밝기가 변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밝기가 변하는데 왜 밝기가 똑같으냐? 이 밝기가 변하는데 규칙이 있는 거죠. 아주 밝은 별은 천천히 규칙이 변하고, 밝기가 어두운 별은 빠르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주기를 가지고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면은 실제로 거리가 얼마나 밝게 보이냐에 따라서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별을 가지고 실제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표준광원이라고 하죠. 별의 수명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별의 질량에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은 수명이 짧고, 질량이 작으면은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질량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은 수명이 얼마다라는 걸 거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거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별인 것 같은데 수명이 짧아요. 거성은. 큰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허블은 1929년에 10가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광원인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10가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 몰랐는데 10가지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되니까 안드로메다 은하, 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표준 광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구름인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다른 은하인지를 몰랐는데 거리를 재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은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또 다른 은하들까지의 거리는 어떻지? 그래서 재본 거죠. 재보니까 거리는 다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또 그 움직이는 그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이동을 합니다. 도플러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도플러 이동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속도하고 거리하고의 관계식을 구해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한테로 멀어지는데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건 더 빠르게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건 느리다. 이거는 우주가 팽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훅 불면, 점들 쫙 찍어놓고 훅 불면 점점 멀어지겠죠, 점들이. 그런데 점 하나를 기준에서 놓고 보면은 주변에 있는 점은 별로 빠른 속도로 안 멀어지죠. 그런데 저쪽 멀리 있는 점들은 굉장히 빨리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풍선 표면이 팽창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똑같이 은하들이 멀리 있는 은하가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한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게 됐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이미 거의 100년 전에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 거고요.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팽창을 하다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계속 팽창을 할까? 아니면 언젠가는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할까? 이게 궁금해지니까 그거를 측정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거에 어떻게 팽창을 했는지를 보자. 전부 다 우주에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먼 곳을 보면 됩니다. 먼 곳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광년 떨어진 곳을 본다. 그러면 빛이 날아오는데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 그러면은 그 은하의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광년 전의 은하의 팽창 속도를 보면은 100억 년 전의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00억 년 전의 우주의 팽창 속도하고 지금 팽창 속도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뭔가를 팡 터져서 팽창을 했으니까 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팽창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빅뱅으로 팽창을 해서 팽창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팽창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놈이 뭘까? 그래서 그놈을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게 1998년입니다. 그건 아주 최근에서야 알아내고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을 시키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물질, 어떤 에너지 이름에다가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다크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언론 잘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는 뭐가 좀 없어 보이니까 모르는 걸 이제 다크라고 해서 다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라는 걸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암흑 에너지는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처음 알아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표준 광원인 초신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 거리 측정을 가지고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은하의 그대 구조라든지 구조의 모양이라든지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다른 독립적인 방법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에 우주 가속 팽창을 발견했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확고한 사실인 거죠. 암흑 물질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발견된 거예요. 암흑 물질은 제안은 1930년대에 이미 브리츠 치비키라는 과학자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1970년대 정도에 그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던 사람들이 은하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별들의 질량을 가지고 그 속도를 재보니까 별들의 질량으로는 그 속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도니까 다 튀어서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력이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중력으로 당긴다는 의미에서 그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다크 매터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모릅니다, 뭔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크 매터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게 또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이 다크를 붙여서 다크 에너지라고 붙인 거예요. 두 개가 둘 다 다크고 모르는데 성질은 정반대예요. 그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당기는 힘이고 암흑이는 중력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그래서 우주 전체의 물질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하면은 암흑 에너지가 대략 70% 정도, 암흑 물질의 대략 25%죠. 나머지 5%는 뭘까요? 나머지 5%는 우리가 아는 물질이에요. 그 태양이나 지구나 이런 것들을 수소, 헬륨 이런 식으로 나머지 5%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아는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것은 5%밖에 없고 나머지 95%는 모르는 상태예요. 원래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는데 가속 팽창한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현재 그 이론으로는 이걸 다시 정지시키고 수축시킬 이유는 없어요. 가속 팽창은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70%인데 나중에는 거의 100%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도저히 멈춰서 다시 수축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좋은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거의 이 정도 좀 성능이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제임스 웨브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로 또 새롭게 이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마 천문학의 시대가 제임스 웨브 우주망원경 이전과 이후 시대로 아마 나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